에, 나의 결론은 제스퍼에게 알리면서 내가 탐정처럼 캐낸 임상 결론이 결코 공식 평가는 아니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제스퍼는 말이 많지만은 대화에 능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점잖은 태도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남부 억양으로 몇 가지 단순하고 간결한 질문을 던져서 근본적인 문제가 닿았다. 왜 확실성의 서전이 겨우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였나요? 나는 확실하게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려면 특히 그 시대에는 서구의 뇌를 현지경으로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경병리학자는 알츠하이머 병의 결정적인 병리를 찾기 위해서 얇게 자른 뇌 조각을 현미경 아래 놓고 관찰한다. 실 같은 단백질 조각이 흥그러져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인데, 하나는 뉴런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신경섬유 매듭이라고 일컬어지며, 다른 하나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아밀로이드판이라고 불린다. 제스퍼의 화실에 가 본 적이 있는 나는 그가 방법과 과정, 다시 말해서 시각예술에서 재료 공학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문제에서도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통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조각이 아무리 얇아도 특별한 착색제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병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말했다. 착색제 처리를 하고 나서야 내 조각들이 현지경 아래에서 빛을 발하며 우리 눈에 분명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 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리나요? 제스퍼가 내게 물었다. 나는 독일 신경병리학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따서 이 병명을 지었으며 1906년 그가 치매로 죽은 어느 한 대의 이런 병리들을 처음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까지는 치매는 진짜로 아픈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고의적인 사악함이라 도덕적인 타락이 내포된 정신병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진정한 신경과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사후의 병리를 시각하여 확인해야 했다. 20세기 초에 알츠하이머 박사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치매가 신경과 질병이라는 것을 규명했을 뿐 아니라 20세기 말에 질병 분야에서 이룩한 모든 의학적인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1906년 이전에도 이런 병리는 분명 존재했지요. 제스퍼가 말했다. 물론 존재했다.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었어야 신경병리학자들은 원래 독일 식물 사업의 염색용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에 뇌조각을 담그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 염색물질 중에서 일부가 처음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도 착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듣자 풍부한 표정이 담긴 제스퍼의 눈이 반짝거렸다. 병리학이라는 시각적인 과학과 시각예술이 만나는 교점이었다. 더커닝의 뇌에 대해서는 사후 판단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살아있는 한 대의 간접적인 병리 증거를 알아낼 새로운 도구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알츠하이머 병의 이러한 생태 지표는 요추 천열을 설치하여 측정하는데 뇌측색 속으로 튄 신경섬유 매듭이나 아밀로이드 반의 조각을 살피거나 아니면 이들 병리를 안전하게 감싸고 빛나게 하는 방사성 착색제를 환자에게 주입하여 영상 카메라로 시각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생체 지표도 찾지 못했고 부검도 없었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쌓인 증거로 볼 때 나는 더커닝에게 내려진 알츠하이머 병 진단이 거의 확실하게 정확했다고 아무 문제 없이 결론을 내렸다. 내가 걸리면 총으로 날 쏴. 더커닝의 인주적인 죽음에 관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제스퍼의 관심이 단지 학문적인 차원에 머무지 않는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다. 1995년 더커닝의 유산 집행자들이 제스퍼를 비롯하여 일본의 미술가들을 불러 모아 1980년대에 완성된 더커닝의 마지막 연작에 대해 평가 작업을 의뢰했다. 더커닝이 알츠하이머 병이었다는 진단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작품의 분위를 판단하도록 맡긴 것이다. 이들 연작이 나이든 창작 천재의 마지막 스타일을 표현한 것이고, 따라서 그의 마지막 창작 활동을 보여준 정당한 작품이라고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질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훼손된 작품들이므로 예술계적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의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중공개를 보류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이제는 내가 압축적으로 단순한 질문을 던질 차례였다. 알츠하이머 병이 예술가의 창작활동 능력을 손상할 수 있을까?
우리 신경과 의사들은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나 가족 그리고 가장 거북한 경로는 심지어 법정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직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을 때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질병 단계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직업 하가의 경우는 훨씬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다. 병이 시작하는 장소는 알아내었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 우리는 환자에게 치매가 나타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다. 수십 년을 걸쳐서 대규모 집단의 사람을 추적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병이 임상 전 단계, 즉 뇌후각 피질이라고 불리는 해마 부위의 뉴런이 기능 이상을 보이기는 해도 아직은 아주 미묘한 양성을 띠는 단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은 가령 최근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 배운 정보를 있다곤 깜빡깜빡 증상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는 여전히 주관적이고 정의식 기억 검사에서 확실하게 탐지되지 않는다. 오랜 시기에 걸쳐서 병이 진행되면서 환자는 조짐기로 접어든다. 이 중간 단계에서도 여전히 병은 대체로 해마에 제한되지만 뉴런의 전반적인 죽음이 시작되어 기억선상이 일관되게 알아볼 만큼 진행이 된다. 지난밤에 본 영화를 잊고 지난주에 다녀온 저녁 파티를 잊는다. 이 시점에서 대개 5년이나 10년쯤 지나면 해마를 벗어나 상위 피질 부위, 즉 여러 허브가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른 인지 능력의 중심지까지 병이 퍼진다. 치매 초기 국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보를 보관, 처리, 인출하는 피질 부위이다. 불행히도 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랫동안 인지 영역에 머물던 병은 이후에 피질 전체로 퍼져서 환자는 예전의 성격과 인간성을 상실한다. 그런 다음에 병은 피질 아래쪽 깊은 곳 뇌간에 뉴런이 단추 크기 정도로 무리를 이룬 뇌간핵까지 번진다. 뇌간은 의식을 유지하고 수면, 식사, 호흡 등 기본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이 내려져 환자와 가족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지막 단계다. 그러나 병에 걸린 기간 대부분의 동안에 알츠하이머 병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내가 걸리면 그냥 총으로 쏴.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이런 단어를 종종 듣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병의 마지막 단계를 알고 그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안락 사유에 관한 윤리 논쟁까지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반응이 조증기 및 치매 초기 국민에 대한 두려움에 더 가깝다는 것, 인지 상실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 환자를 돌본 가족으로서도 이 병이 진행되는 긴 과정을 지켜보고 나니 그런 사실 언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가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조증기나 심지어 치매 초기 국면에서 내 환자 중에 어느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인지 능력이 많은 부분을 잃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아주 명확해 보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내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정보의 처리, 보관, 인출에 많은 중요성을 두는 시대라지만 우리가 기민한 연산 능력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많은 인지 능력은 실은 우리의 존재에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핵심적인 성격 특징,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리는 능력, 웃고 사랑하는 능력,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하는 능력 면에서 볼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지 능력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대다수 직업, 특히 내가 가진 직업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너무도 확실하게 중요하며 이 기능이 전체적으로 죽어가면 대가가 따른다. 알츠하이머 병 환자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제 보스와 함께 알츠하이머 병의 각 단계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어느새 강의 모드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더 고등의 마지막 면접을 그렸던 시기에 그의 질병이 어떤 단계였는지 정하고 이 질병이 작품 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판단하는 가장 어려운 논의 부분에 들어가자 다시 적절한 대화 모드로 돌아갔다. 우리는 일장에서 설명한 환자 HM처럼 노년기 화가의 해마가 제거되었다면 여전히 진정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작품을 그릴 수 있었을지 논의했다. 화가의 피질, 시각, 처리 경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 허브가 다른 감각, 영상 및 감정과 결합하여 형성하는 연관성도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마 절제술을 실시하기 몇 달 전에 이 결합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손상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가가 알츠하이머 병의 임상 전 단계와 조직기에 있었다면 장작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커딘 영의 경우 원제의 현작을 그렸던 1980년대의 알츠하이머 병이 피질까지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1989년 알츠하이머 병 치매로 정식 진단을 받았는데 신경과 의사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환자는 치매 진단을 받기 몇 년 전부터 치매 단계로 들어선다. 그러나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힘들다. 알츠하이머 병의 해부학적인 진행 경로가 마치 외과적인 제거 수술을 하듯이 부위별로 하나씩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병의 단계가 제각기 구분되도록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금씩 뒤섞여 있다. 일단 병이 새로운 부위로 차츰 번지고 나면은 그것에서 오랫동안 악화되면서 뉴런을 병들게 하다가 서서히 죽인다. 나는 거리어 내 제도를 그려나가는 우리의 임무와 아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사실을 강조했다. 제스포 나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정확하게 더코닝의 병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내 지도는 그 시기 더코닝의 그림 양식이 예전과 긍정하게 달라진 이유를 적어도 신경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문제는 더코닝이 말년에 그린 작품의 품질에 대해 질병 지도가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의 인지 기능이 많은 손상되어 화가로서의 직업 역량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이다. 신경과 의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 화가의 작업이 언제부터 서점이어로 떨어지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다른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너는 더코닝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읽기 위해서 잠을 잔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가 인지과학자로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점이 있었다. 감각처리 경로에서 상위 부위가 손상되고 풍부한 연결망이 누더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위 피질 부위가 경로를 지배해서 감각처리가 더 단순해지고 연결망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채 드문드문 이어져 있을 때조차 창작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천재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신경학적인 분석에 대해 제스퍼는 거기를 뒤로 제칠 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보였다.